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예비역 3스타 장회숙은 손자들의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것은 밤새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죠.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회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자들의 마지막 통화를 되새겼습니다. 윤도현과 윤태현 형제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특히 큰 손자 도현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정확히 전화를 걸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작은 손자 태연이도 형을 따라 번갈아 가며 전화를 드렸는데 지난주 일요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 이상했습니다. 장혜숙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군 생활 30년을 한 사람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쁘거나 휴가를 나간 것이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아무런 예고 없이 연락이 끊어진 것은 처음이었죠. 오전 10시 장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병대 부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예비역 장성의 품위를 잃지 않는 단정한 차림새로 부대 정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직 부사관이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면회 불가? 이유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도현, 윤태현 이병의 할머니입니다. 부사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나타난 조장이 장혜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해당 병사들은 현재 부대에 없어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디 갔다는 겁니까? 특별 훈련 중입니다. 외부 연락이 차단되는 훈련이라서. 장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특별 훈련이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훈련인지 알려주세요. 그건 저희도 정확한 일정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부대에서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조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통화를 했죠. 장혜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병사 실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종?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단지 면회를 신청한 것뿐입니다. 조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혜숙은 국방부 인사기록 전산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의 권한으로 손자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도현과 윤태현 형제는 일주일 전부터 외부 훈련 중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외부 훈련이라고요? 그럼 왜 미리 연락을 안 했죠? 긴급 훈련이라서 사전 통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혜숙은 군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병이 일주일 동안 외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긴급 훈련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가족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런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건 기밀사항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장혜숙은 조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병,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장혜숙은 부대 정문에서 돌아선 후 곧바로 과거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쌓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후배 김준호 대령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장회숙이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장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내 손자들 전출 문서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윤도현, 윤태현 이병이야. 김준호 대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요청은 좀 곤란한데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준호야,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손자들이 사라졌다고. 알겠습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김준호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문서상으로는 윤도현 이병이 도서훈련장 특수임무에 투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서훈련장? 어느 도서훈련장? 서해안 쪽 무인도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해당 훈련장이 현재 기상 악화로 폐쇄되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태풍 경보 때문에 모든 훈련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장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거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네?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편도 끊어진 상태고요. 태연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 윤태연 이병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전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장혜숙은 직접 해병대 부대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역 장성의 권한을 정식으로 사용해서 말이죠. 부대 정문에서 이택은 해병대 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1시간 후 이택은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장혜숙을 마주하는 그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내 손자들 어디 있나? 도서훈련장은 폐쇄되어 있다던데? 이택은 소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기록 착오입니다. 아직 부대 내에 있습니다. 그럼 왜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야? 특별 교육 중이라서요.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군기 교육입니다. 최근 들어 기강이 해이해져서. 장혜숙은 이택은 소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군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 넘게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이 소장,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을? 내가 군대를 몇 년 했는지 알고 있잖아. 일반 사병을 일주일 넘게 외부 연락 차단하는 군기 교육이 어디 있어? 이택은 소장은 말을 막혔어요. 그때 뒤에서 조찬성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장혜숙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쓰리스타가 너무 오래전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장혜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병,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예전처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쓰리스타 시절이랑은 다르죠. 조찬성? 이택은 소장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혜숙은 조찬성 병장 앞으로 다가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병, 군인이 상급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배웠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조찬성 병장은 여전히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죠. 예비역이잖아요. 지금은 현역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장혜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상적인 군대라면 병장이 예비역 장성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이 소장, 부대 기강이 이 모양이야?
이태근 소장은 땀을 흘리며 조찬성을 노려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부대를 나서며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비역 장성이라고 해도 현역 부대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동행자가 필요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육군 헌병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유정화 소령이었습니다. 유정화는 현재 국방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여군 장교였어요. 장혜숙과는 10년 전 합동작전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죠. 전화를 받은 유정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료하고 차분했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정화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말씀해 보세요. 장혜숙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자들의 연락 두절부터 부대에서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조찬성 병장의 건방진 태도까지 말이죠. 유정화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장군님,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부대 내부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감찰실 권한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겠나?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유정화는 국방부 차관실에 임시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의 가족 면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감찰실 소령이 동행해야 하고 면회 시간도 제한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장혜숙과 유정화는 함께 해병대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제지당하지 않았어요. 이태근 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는데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장군님, 소령님, 어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가면서 장혜숙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경계가 삼엄했어요. 곳곳에 보초가 서 있었고 일반적인 부대 분위기와는 달랐죠. 도연이와 태연이 생활관이 어디인가? 이쪽입니다. 이태근 소장이 안내한 생활관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윤도현의 침상을 확인했을 때 장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상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불은 병원 모서리처럼 각이 잡혀 있었고 베개도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침상을 언제 정리했나? 매일 아침 정리합니다.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유정화가 침상 밑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개인 용품을 보관하는 함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 용품들은 어디 있죠? 훈련 중이라서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개인 용품을 다 가지고 가는 훈련이 있나요? 이태근 소장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때 유정화가 생활관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기물 수거함에서 군화 한 켤레와 군복 일부가 나온 것이었어요. 이게 뭐죠? 아, 그건 교체용 군복입니다. 새 걸로 바꿔서 버린 거예요. 하지만 장혜숙이 군화를 자세히 보니 윤도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화 안쪽에 유성펜으로 적힌 윤도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 소장, 이게 뭔가 도현이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건 실수로 버린 것 같습니다.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화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뒤쪽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땅에 뭔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닥에 떨어진 것은 군 인식표였습니다. 윤태현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 말이죠. 하지만 끈이 끊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태연이 인식표가 왜 여기 있나? 이태근 소장은 이번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장혜숙은 창고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입구에 묘한 흔적이 있었어요. 바닥에 끌린 자국과 함께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룩은 뭔가 페인트입니다. 창고 보수 작업을 해서 하지만 유정아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페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핏자국이었어요. 그것도 최근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군님, 이거 혈흔 같은데요. 혈흔? 네,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에요. 장혜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손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소장, 지금 당장 내 손자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부대장인데 소속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야? 이태근 소장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장혜숙과 유정아는 창고 주변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핏자국과 인식표를 발견한 이상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유정아는 감찰실 권한으로 부대의 물류 이동 대장을 요구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모든 차량 운행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태근 소장은 망설이더니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록을 가져와. 10분 후 가져온 물류 이동 대장을 펼쳐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윤도영과 윤태현 형제가 실종된 바로 그날에 백태산 외주 수송업체 차량이 부대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이 업체가 뭐 하는 곳이죠? 장혜숙이 물었습니다. 군 보급품 운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입니다. 하지만 유정아가 기록을 자세히 보니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급품 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 품목란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차량이 부대에 들어온 시간과 나간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였죠. 새벽에 보급품 운송을 하나요? 긴급 보급이 있을 때는 무슨 긴급 보급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태근 소장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때 장혜숙이 백태산이라는 이름에서 뭔가를 떠올렸어요. 백태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장혜숙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백태산은 10년 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운송업체를 차려서 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 조폭 출신이 군 보급업체를 운영한다고?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새벽 2시에 뭘 가져간 거야? 유정아가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에 특별수송 대상 임명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윤모외 일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사람을 수송했다는 뜻인가요? 이태근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기록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착각이라고요? 장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장, 지금 내 손자들을 민간업체 차량으로 어디론가 보냈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어요. 백태산의 트럭이 새벽에 부대에 들어와서 윤모의 일명을 수송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적지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정아가 운전병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운전했던 사람은 누구죠?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태근 소장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운전병을 불러왔습니다. 이등병 김민수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였어요. 그런데 김민수는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모른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장혜숙은 그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이병,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뭘 했나? 그냥 평상시처럼 근무했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2시에 근무하나? 김민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 백태산 사장님 차를 안내했습니다. 뭘 안내했는데? 김민수는 이태근 소장을 힐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장혜숙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누구를? 윤도현, 윤태현 이병을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태근 소장은 김민수를 노려봤지만 이미 말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데려갔나? 모릅니다. 저는 부대 정문까지만 안내했거든요. 장혜숙은 김민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이병, 그때 내 손자들 상태가 어땠나?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걷지를 못하고 누군가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장혜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자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누가 부축했나? 조찬성 병장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찬성 병장, 백태산의 트럭, 그리고 새벽에 이루어진 은밀한 수송. 분명히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장혜숙은 더 이상 부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태근 소장은 명백히 은폐에 가담하고 있었고 조찬성 병장과 백태산 사이에는 뭔가 어두운 커넥션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권한을 사용해야 했어요. 장혜숙은 유정아와 함께 부대를 나선 후 곧바로 육군 전작사 예비역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역 장성에게는 특별한 경우 전시 비상 소집 요청권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용하면 안 되는 권한이지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정당했습니다. 전작사입니까? 예비역 중장 장혜숙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해병대 내부에서 병사 은폐 및 민간인 연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긴급 소집을 요청합니다. 사단장 소집 요청이라고요? 네, 전시 비상 상황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1시간 후 장혜숙에게 연락이 왔어요. 해병대 사단장 이태근이 육군 전작사로 소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예비역 장성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현역 사단장을 소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후 3시 육군 전작사 회의실에서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근 사단장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왔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장혜숙과 유정화 그리고 전작사 부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사단장 앉아. 이태근은 의자에 앉으며 장혜숙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에서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군 조직의 정식 공간이었고 예비역이라고 해도 장혜숙의 계급은 여전히 유효했거든요. 이 사단장, 윤도현, 윤태현 이병이 지금 어디 있나? 장군님,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단순한 오해였어요. 오해? 민간업체 트럭에 병사를 태워보낸 게 오해야? 이태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정당한 절차? 사병을 새벽에 민간 트럭으로 이동시키는 게 어떤 절차야?
전작사 부사령관이 개입했습니다. 사단장,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해당 병사들이 군기 위반을 저질러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무슨 군기 위반? 동료 구타 및 부대 이탈 시도입니다. 장혜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료 구타? 내 손자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누가 목격했는데? 조찬성 병장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혜숙은 냉소를 지었어요. 조찬성이 목격자라고? 그놈이 백태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모르나? 이태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태산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조폭 출신에 지금도 뒷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놈이야.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유정아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백태산의 전과 기록입니다. 조직폭력배, 공갈, 협박 등으로 수차례 구속됐어요. 이태근은 자료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부대 협력업체 선정할 때 신원 조회 안 해? 업체 선정은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혜숙은 이태근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사단장,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닙니다. 그럼 왜 병사들을 새벽에 몰래 빼돌렸어? 정당한 교육이면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 이태근은 말을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전작사 부사령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군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군검찰 수사는 아직? 장혜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내 손자들이 사라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이야? 실종이 아닙니다. 단지 교육 중일 뿐입니다. 교육 중이면 어디서 교육받고 있는지 말해봐. 이태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혜숙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단장, 그 입에서 실종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넌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소속 부하의 생사도 모르는 지휘관이 어디 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전작사 부사령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 24시간 내에 해당 병사들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태근 사단장과의 대면 후 24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혜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유정아와 함께 백태산 운송업체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백태산 운송업체는 부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주변 분위기가 뭔가 삭막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 업체네요. 유정아가 간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자. 하지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는 사장님은 출장 중이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죠. 그때 장혜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군님이시죠? 저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는 당시 운전을 담당했던 이등병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이병 무슨 일이야?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지금 부대 밖에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있나? 부대에서 10분 거리 커피숍에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장혜숙은 유정화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혼자 김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김민수가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이병 무슨 일이야? 장군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조찬성 병장이 저를 깨웠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태산 사장 트럭이 부대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윤도현, 윤태현 형이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두 분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조찬성 병장이 부축해서 트럭에 태우는데 윤도현 형이 잠깐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다고? 네, 그때 제 눈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장혜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었다는 말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에 뭔가 물려 있었거든요. 테이프 같은 걸로. 테이프? 네, 그리고 손도 뒤로 묶여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김민수의 증언으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윤도현과 윤태현 형제는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봤나? 백태산 사장이 저한테 본 거 없다고 하면서 돈을 줬어요. 10만 원이었는데. 받았나?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조찬성 병장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봐서 김민수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장혜숙은 김민수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이병,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장군님, 저 때문에 형들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대신 내가 본 것을 정확히 증언해야 해.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트럭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봤나? 네, 산 쪽으로 갔어요. 북쪽 산간도로 방향이었는데.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 백태산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준비 다 됐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정도면 될 거다라고. 김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장혜숙은 유정화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 요청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화야, 증인 확보했어. 이제 정식으로 수사 요청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감찰팀 구성 요청하겠습니다. 한편 이태근 사단장과 백태사는 김민수가 장혜숙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찬성, 일이 꼬이고 있어. 백태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윤도현을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야겠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윤태현은요? 그놈은 아직 안 돼. 너무 많이 봤거든. 조찬성은 불안해했습니다. 사단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단장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증언으로 인해 군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김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정화가 국방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경 해병대 부대 정문에 윤도현이 혼자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장혜숙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부대 의무실에 누워있는 도연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연이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도연아, 할머니야. 알아보겠니? 도연은 장혜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무관의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어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언어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무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장혜숙은 도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쥐어주려고 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119 창고안 벽 속에 라고 적혀 있었어요. 119는 해병대 부대 내 창고 번호였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야? 119 창고에 뭐가 있다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간절히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장혜숙은 즉시 유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화야, 119 창고를 수색해야겠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유정화와 특별감찰팀이 119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보급 창고였지만 도연의 메모에 따라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창고 안쪽 벽면 한 부분이 최근에 시멘트로 발라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벽과 색깔이 달랐거든요.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감찰팀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시멘트 층을 뚫고 들어가니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병 감시 일지라는 제목의 수첩이 있었고 그 안에는 병사들에 대한 섬뜩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도현, 윤태현을 포함해서 총 7명의 병사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감찰팀장이 수첩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면제 투약, 격리실 이동, 외부 수송 등의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가장 최근 기록에는 윤도현 마이너스 기억 혼란 상태로 복귀 조치, 윤태현 마이너스 추가 격리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네요. 유정아가 말했습니다. 수첩 뒷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백태산과 조찬성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태산 군에서 말 안 듣는 놈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잖아. 조찬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두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백태산 문제 없어. 어차피 누가 믿겠어?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다들 군기 훈련으로 생각할 거야. 유정아는 즉시 군검찰에 직접 기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했거든요. 장군님,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윤태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왔다는 것은 태연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장혜숙은 다시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태연이는 어디 있어? 알고 있으면 알려줘. 도연은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산속 캠프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부대에서 북쪽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간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야, 수색팀을 보내야겠어. 네, 지금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특별수색팀이 산간 지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그린 지도를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갔어요. 한편 백태산과 조찬성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수의 증언과 119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인해 군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태였거든요. 조찬성, 이제 끝난 것 같아. 백태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윤태현을 빨리 돌려보내야 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은 이미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그린 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수사단과 국정원까지 합세한 대규모 수색작전이었어요. 장혜숙은 수색본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장군님 찾았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쇄된 훈련 캠프에서 윤태현을 발견한 것입니다. 태연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상태는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장혜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태연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태연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머니, 태연의 첫마디에 장혜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아, 괜찮니? 많이 아팠지? 할머니, 형은요? 도연이 형은 어떻게 됐어요? 형도 무사해. 걱정하지 마. 태연은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떠올리며 떨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혜숙은 태연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실제로 수사는 급진전되고 있었습니다. 119 창고에서 발견된 사병 감시 일지와 김민수의 증언, 그리고 산속 캠프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들로 인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백태사는 오래전부터 군 내부 간부들과 결탁해서 말 안 듣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금과 폭행을 일삼아왔습니다. 조찬성 병장은 그의 군 내부 협력자였고 이택은 사단장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어요. 윤도형과 윤태현 형제가 표적이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최근 부대 내에서 일어난 구타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수사단의 정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백태산 체포합니다. 백태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어요. 그의 컴퓨터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조찬성 병장은 군형법 제155조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즉시 구속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명령에 따른 것뿐이라며 발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택은 해병대 사단장은 직무유기 및 범죄 은폐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장군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유정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혜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손자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도연과 태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뭘 했다고? 그때 태연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썼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태연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군대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진짜 군인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장혜숙은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혜숙에게 군무원으로 복귀해서 군 기강 확립에 도움을 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어요.
이제는 젊은 군인들이 바른 군대를 만들어 가야죠. 장혜숙은 손자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군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조리한 관행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인권도 더욱 보장받게 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군대가 절망이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다시 믿게 됐어요. 도연의 말에 장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군이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 무렵 장혜숙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군 기강 확립과 병사 인권 보장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인정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냈다는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니까요.